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노동자 경제학 9번째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경제 위기 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이 주기적으로 경제 공황이 그리고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항상적인 경제 위기 상태에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 공황이 뭘까요? 주로 경기 순환 국면 가운데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장 파국적인 특수한 국면을 얘기합니다. 경제 위기는 경제 공황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공황까지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경제적 침체, 하강, 경제 파동 이런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이 옆에 그림은 1997년도 말부터 2001년까지 있었던 IMF 경제 위기입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전반을 타격을 가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단기성 외자, 투기성 외자죠. 이 투기성 외자가 일거에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실물 경제까지 파급을 일으켜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던 그런 IMF 경제 위기의 그림입니다. 경기 순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정대, 생산은 끊임없이 무정부적으로 생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하고 항상 일치하면은 경제 파동이 없죠. 그러나 수요는 항상 부족합니다. 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가처분 소득, 지불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과 수요 사이에, 공급과 수요 사이에 상대적인 불일치, 이것이 이제 모순을 야기시켜서 극도로 첨예화될 때 바로 공황이 오는 거죠. 상대적인 과잉 생산이라 그럽니다. 자, 공황, 불황, 화랑, 호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황은 바로 생산력이 파괴되고 생산 규모가 급격히 감소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대규모로 파산하고 실업이 엄청나게 양산되는 이런 상황을 말해주는 반면에, 불황은 공황처럼 생산의 급격한 감소 현상은 조금 중지했지만은 경제 전반이 침체 상태에 놓여 있는 경제 불황이라 그러죠. 화랑은 공황 이전 수준에서 생산을 회복을 하고 상품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그럼 가격도 인상이 되겠죠? 자본간의 이윤이 늘어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조금 확대되는. 호황은 상품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고 이윤이 더 극대화되고 경쟁적으로 이제 생산이 확대되고 상인들은 상품 구매가 확대되고 대부 활동, 돈도 빌려주고 이자 따먹고 이런 대부 활동과 상품 유통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이런 것을 이제 호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저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삼저 호황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금리, 저임금, 저환율, 이런 것들은 이제 저물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삼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호황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당시 전두환 시대의 삼저 호황 때는 노동자가 얼마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고 농민들도 저고가로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이 다 은폐되어 있는 호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이제 경제 위기는 항상적인 경제 위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생활이 파탄이 나죠. 더 자주 경제 위기가 옵니다. 주기가 단축이 됐어요. 공황과 불황은 길고 화랑과 호황은 짧아가지고 위기 상태가 만성화되는 세계 자본주의 오늘날 이런 만성적인 항상적인 경제 위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장기적인 침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장기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미국 경제도 침체 국면을 오직 미국만 잘 살기 위해서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고 그래서 전 세계 달러를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약한 나라들, 만만한 한국 같은 나라들 재벌한테 미국에 투자하라 그러고
인플레 방지법을 감축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기차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은 세금도 감면 안 시켜준다고 차별화하고, 중국 배터리 쓰고 원자재 부품으로서는 그런 전기차는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오직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희생시키는, 그럼으로써 정말 얼마 전에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이 불안해져 가지고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고, 머지않아 지금 동남아도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위험 수위에 오고 있습니다. 미국 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희생당해야 되겠습니까?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위기,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이런 불균형 상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 이런 나라는 더 경제 위기가 자주 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경제 공황을 포함한 이 경제 위기, 노동자, 민중 등 이 근로자들, 일하는 사람들 생활 형편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또 그러면 사회 불안,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양산이 돼요. 개업 모순이 첨예하고, 이걸 빨리 사회 혼란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이 세력화되어 가지고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그 정권의 힘으로 올바른 정책, 법제도를 만들어서 사회 대개혁을 해야만이 빨리 종식이 되는데, 노동자 민중의 세력화는 더디되고 경제 공황은 오고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그러니까 더 정치도 반동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국힘, 조중동, 그리고 일부 기독교 세력, 이런 세력들은 정말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민생이 파탄되는 이런 조건에서도 하는 짓을 보십시오. 부자 감세입니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종부세를 깎아주고 노동자 민중의 근로소득세는 꼬박꼬박 받아 나가고, 더 반노동, 반민중적인 정책을 더 심하게 쓰는 것 같아요. 97년도 IMF 경제위기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김영삼 정부가요, 헛배가 불렀어요. 그 세계화를 주창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확산해서 형식적으로는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OECD에 가입해서 정말 세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본을 외자 중에서도 단기성 외자를 빌려와서 국내 기업, 특히 재벌들이 방만한 과잉 투자를 한 겁니다. 빨리 갚아야 되는 단기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방만한 과잉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내실이 허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래 놓고는 단군이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96년도에 오면은 무역 적자 상태가 있고 외채가 1,000억 달러 이상이 외채가 벌어집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태국에서 말이죠,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정 환율제를 도입을 합니다. 95년도부터. 95년도에 이제 태국 이 통화가 위기가 오니까 주변 나라들하고 이제 상무협정, 통화 위기 올 때 서로 돈 빌려주기로 하자, 이렇게 협정을 맺었는데 누가 배신했느냐?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금융사, 금융기관들이 배신 때렸습니다. 환율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태국에서 고정 환율제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 단기성 외자가 급격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반에, 인도네시아 전반에, 이것이 이제 한국까지 옮아져 온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역 적자가 좀 있고 외채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이 금융 단기성 투기 자본이 동남아를 타격하지 않았더라면, 외자가 급격히 빠져나가지 않았더라면 IMF 경제위기 안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통화위기, 금융위기가 오니까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죠, 하시모토 유타 일본 총리였습니다.
긴급 타전을 해가지고 외환을 좀 빌려달라, 차관 형태로. 그랬는데 이걸 다 거부를 했습니다. 일본은행이 매입한 한국 정부의 외평채 50억 달러를 오히려 조기 상환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행정부 내에서 루빈 재무장관이라든지 데일리 상무장관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엘 고어 부통령이 강력하게 외환을 빌려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이 논쟁이 있었죠. 미국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는 미국 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좀 빌려주자는 주장도 있었고, 빌려주지 말자. 그때 이제 쇠고기 무역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을 좋지 않게 보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해가지고 한국의 모든 물건을 미국에 수출 못하게끔 이렇게 협박을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쇠고기 파동으로 해서 쇠고기로 미국에 손해를 끼치는 한국한테 왜 돈을 빌려주느냐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다수결로 미국도 일본도 한국에 급한 돈을 외환을 달러를 빌려주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IMF한테 까다로운 그 조건을 다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정리해고법을 도입해라. 기업, 공공, 금융, 노동 4대 구조조정을 해야만이 돈 빌려주겠다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대량 실업으로 정리해고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나라 경제가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지금 은행은요, IMF 이후에 그야말로 우리 은행만 외자 지분이 27%고 신한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70%, 시티은행 100%, 왜 전부 외국은행으로 제1금융권이 외자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기간산업이 한국통신이 지금 민영화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LG, SK, 에너지를 전부 다 재벌이 지고 있습니다. 외자가 지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을 이렇게 민영화하고 외자와 재벌한테 갖다 바쳐도 되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굉장히 허약해졌죠. 그래서 뭐 GDP 세계 12위다. 1인당 3만 달러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MF는 탈출했지만 2001년도 기점으로 한 4, 5년 만에 극복을 했다고 하지만 경제는 굉장히 허약해서 항상적인 경제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비정규직은 850만에 육박하고 있다. 이 현실만 보더라도 청년 실업이 거의 10%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경제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뛰고 있죠. 미국 금리 올리니까 따라서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안 올리면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금융위기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쫓아서 금리 인상을 하면 부채 폭탄을 맞아요. 돈 빌린 대다수 노동자 민중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돈 받는데 금리가 높아가지고 월급 타면은 그야말로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다 써야 됩니다. 미국의 환율이 높아지니까 우리나라는 환율이 원화 가치가 하락되면서 1달러당 지금 1,450원까지 올라갔죠. 달러가 강세고 환율 인상이 되면은 수입은 달러로 수입을 해온단 말이죠. 석유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원자재는 전부 다 수입해 오는데 그러면 이게 물가에 반영돼 가지고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서 풀린 돈을 빨아들이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물가 인상의 요인은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어 가지고 물가 인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지금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습니다. 중국 부품 안 쓰겠다는 것이 미국 정책 아닙니까? 반도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라는 기구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중국 견제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가담하는 나라들은 좀 봐주고 가담하지 않는 나라는 배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놈들이. 자, 이래가지고 경제가 침체됐는데 미국은 자기 살기 위해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급격하게 연이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조금 더 앞서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야만이 외자의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불안이 덜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높아요. 이러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외환 보유고가 좀 많다고는 하지만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망 불안으로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폭등해서 공급 측의 물가 상승 요인이 되었는데 지금 돈을 금리를 인상해서 하니 이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높이면 돈 빌리기가 어렵고 금리 부담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투자를 안 하면 기업 가동률이 줄어들고 그럼 경기 침체가 되면 실업률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가는 못 잡고 이걸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경제는 침체되는. 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까파란 이 통화긴축, 금리 인상을 통한 이 통화긴축, 달러화만 초강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하고 영국 사이가 좋았는데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영국 파운드가 똥값이 됐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가담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사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말 듣기 싫은데 그러나 기축통화가 달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은 아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달러가 높아지면 다른 나라 물가 인상을 야기시키죠. 자금 유출을 하고 금융 불안을 증폭시키는 미국이 주범입니다. 우리 기업들이요, 최근에 각종 투자 계획, 내년 투자 계획을 축소 또는 철회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포함해서 이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을 했어요. 무역 수지, 수출입 대비하는 무역 수지가 6개월 이상 적자 상태입니다. 자, 달러를 많이 사용하는 수입이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환 보유고가 순식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화가 많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고 안심할 때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화팽창은 이 지폐나 불투한 은행권의 남발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뛰어오르는 화폐유통의 혼란 상태를 통화팽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 인상하는데 임금구에 따라가지 못해요. 실질 임금이 떨어지죠. 실질 소득이 떨어집니다. 쓸 수 있는 구매력,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연금이나 보조금, 생활자 실질 수입이 떨어지니까 소비가 위축되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지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해지면서 투기, 매점이 확산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되면서 국제 수익에 타격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흡수로 빠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경기 침체, 경제 위기에서도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 현상,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은 자본주의의 병폐,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한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대다수 민족들의 고통을 주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주아 나라들. 경제 침체에서도 독점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또 정권한테 압력을 넣어서 법으로, 정책으로 지원하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경제 군사화. 지금도 동해 독도 근처에서 미국, 일본, 한국이 연합해서 해상훈련, 공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대응해서 북이 단거리, 중거리 지금 11번째 발사했나요? 오늘까지. 이런 식으로 군사 대결 상태에서 제국주의 나라들은 경제를 군사화하죠. 우리 한국의, 미국의 신식민지인 한국 같은 나라는 따라서 경제를 군사화합니다. 민생을 돌봐야 될 여력을
무기를 구입해 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업과 경공업, 정말 생필품을 생산하는 이 소비재공업과 생산재 공업,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거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군수산업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군수산업이 확대되면 전후방 연관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민생하고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죠. 대다수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기반해서 상품을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활하는데 권총이 필요합니까? 수류탄이 필요합니까? 미사일이 필요합니까? 오직 독점 자본, 군수산업의 자본 축적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슨 돈으로 삽니까? 국민 혈세로 사지 않습니까?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는 그만큼 줄어들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그러니까 중소 영세기업을 지원해서 돈도 깎이고 복지도 줄어들고, 그리고 경제 메커니즘 자체를 왜곡화시켜 가지고 민생하고는 상관없는 영역, 특수 영역을 비대화시키는 이런 식의 경제, 이것이 바로 한국 신식민지 예속 경제의 현실입니다. 우리 환율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아시죠? 1달러가 1,000원 할 때 하고 1달러가 1,400원 할 때 하고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비싼 원화를 주어가지고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제가 줌에 이제 14달러 정도 하면은 1달러당 1,000원 할 때는 14만 원 정도 주면 됐었거든요. 14, 5만 원 정도 됐는데 얼마 전에 1년 단위로 이제 갱신을 하는데 23만 원인가 빠져나갔더라고요, 통장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줌을 이용하는 이용료도 이렇게 손해보게 만드는 이 기축통화를 자랑하는 이 미국 놈들의 작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추락하니까 달러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수입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폭등이 되고,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약화와 함께 주 원인이 되어서 국내 물가 인상의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인플레 대책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높여서 풀린 돈을 회수를 하면은 물가가 잡힌다고 생각해요. 이 전형적인 잘못된 자본주의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지폐 발행을 양을 줄여요.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화폐를 폐기합니다. 공정 이자율, 금리를 높여요. 예산 지출, 재정 지출을 또 줄입니다. 지금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될 시기입니까? 코로나에다가 대다수 지금 어려운 서민들, 특히 중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을 지원해야 됩니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공채를 또 발행을 해가지고 공채를 사게 해서 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유통되는 화폐량을 감소시키면 물가가 잡힐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 통화정책, 자본주의 통화 이론의 어마어마한 왜곡입니다. 잘못된 처방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 통화팽창으로 화폐란 것은 가치 척도수단, 지불수단, 저장수단인데, 이렇게 통화를 팽창해 오면 이 돈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때때로는 극단적인 경우는 화폐 개혁을 합니다. 자, 통화 팽창으로 인한 화폐 유통의 불안정성과 혼란, 이것은 이 자본주의 체제의 자연 발생성, 무정부성, 자유화 경제, 이윤 경제를 유지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플레, 정반대로 이제 통화 팽창 반대는 통화 수축입니다. 통화 긴축이라고 합니다. 화폐 유통량이 상품 유통량보다 부족하여 일어나는 경제. 상품 유통하면은 여기에 딱 맞게 화폐를 유통해야만이 정상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화폐가 더 많아지면은 인플레로 작용을 하고, 화폐가 적어지면은 또 이제 디플레로 작용한단 말이죠.
투자 자금이 감축되고 경기가 후퇴가 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적게 한단 말이죠. 신용대부 규모도 축소하게 되겠죠. 신용경제가 혼란의 상태에 빠지고 투기행위가 조장되고 외환 환율이 오르내려 가지고 조정이 잘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수출할 때 이제 물론 환율 인상되면은 수출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수입이 그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이상의 무역 수지 적자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수출이 조금 이루어져도 지금 수입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피할 수가 없는데 수출도 안 돼요, 요즘은. 왜? 세계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의 대중 견제로 중국이 우리 수출품을 많이 사는데 안 사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자기 국가 발전 전략에 입각해서 자기 물건을 많이 사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인구가 워낙 많고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을 중위 그룹에서 많이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미국 간섭 때문에 이것조차도 안 되면은 최근에 미국이 이제 인플레 방지법 차원에서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미국 수출 못하게끔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배터리 사용하는 전기차는 아예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의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우리가 깊이 개입되면은 반중 전선에 가담한다는 얘기인데, 중국의 수출 수입을 전체 수입의 25%나 차지하는 중국을 다 버리겠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심지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 미국에 약간 반대되는 목소리를 한국 재벌이 내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너무하지 않느냐. 미국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했는데 인플레 감축법으로 세금 안 깎아주겠다니 말이 돼? 거기에다가 중국 수출하는까지 막아?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벌들도 지금 완전히 비상에 걸려가지고요. 전문 경영인들 회의를 그룹마다 소집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다가 정신 차려라. 중국 수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미국의 전략에도 좀 가담하면서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지금 골머리를 섞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자본의 성격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성격에 외자가 주고 재벌이 보조축으로 공모 결탁해서 우리 노동자 민중을 착지수탈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모 결탁도 너무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균열이 나는 거예요. 한국 재벌이 약간 지금 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러나 워낙 수직적 관계, 예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큰 목소리는 못 내요. 대신에 윤석열 정부에다가 미국하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이 없겠는지, 중국에 수출입도 하고 미국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양자를 다 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막 촉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대에 걸친 민주당 정권에서는 중미 간에 균형 외교를 하려고 조금 애는 썼습니다. 결국 미국에 몇 가지 비틀리고 함부로 못했지만은 노력은 했는데, 윤석열은 너무 앞장서서 지나치게 친미, 반중 전선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한국 재벌의 이해관계하고도 안 맞는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1, 2차 공업, 광업, 농업이 1차 아닙니까? 2차가 공업이란 말이죠. 이 산업이 축소되고 3차 서비스 산업이 이제 비대화되는, 그리고 노동집약 산업이 축소되는, 자, 이런 상황이고, 자본주의 경제가 대외 의존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경제 공동화 현상까지 있어요. 중소영세기업들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고 자본이 취약하고 시장도 취약하고 인건비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려줘야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동남아로 진출을 해요. 저임금을 찾아서. 그리고 수출 대기업은 외국에 현지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나라에 수출하는 시스템으로 가요. 수출이 늘어나도 고용 효과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제 공동화. 지금 한국 재벌이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삼성. 우리나라에서 대재벌들이 우리나라를 탈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완전히 미국 자본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 고용은 어떻게 되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 내에 재생산 연계가 깨질 거 아닙니까? 생산재를 생산하고 소비재를 생산하고 소비재 공장은 생산재가 기계가 되고 원자재가 되잖아요. 이런 재생산 과정이 맞아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미국에 현지 공장 두고 그 나라 수출하고 중소기업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로 가니 도대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생산을 같이 하는 이 제조업, 이것이 지금 공동화 현상을 낳고 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의 군사화, 민생하고는 상관없는 전쟁 연습 또는 전쟁에서 소비되는 물건을 생산하는 군수산업만 살고 독점 자본, 군수 독점만 배불리는 대다수 민중들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경제의 군사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번에 아주 요행으로 경제위기, IMF 경제위기와 같은 것이 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을 피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다. 결국은 이 우리나라와 같은 대외 의존적, 외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결국 언제든지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알아눕고 동남아의 어느 나라가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오면 금방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에 닥치는 이런 경제 군사화, 이런 것들이 결국 공업, 농업을 희생시키고 있다. 생산, 소비의 불일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대다수 민중들이 바로 국내 소비를 책임지거든요. 내수를 책임진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실업으로 만들어놔 비정규직 전락시켜 임금을 동결시켜 실질 임금을 하락시켜 무슨 돈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내수를 진작시킵니까? 수출도 제대로 안 되는 판에 내수 주도 경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관한하는. 그러려면은 노동자 민중들한테 가처분 소득을 높여줘야죠. 임금을 높여주고 노조 조직화를 쉽게 하도록 노사정 회의 같은 경우도 정부가 노동자 편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요. 기울어지는 운동장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도 대공황이 오면은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케인즈주의, 재정 지출, 유효 수요를 창조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노동자 민중들한테 풀었습니다. 일부러 공사를 일으켜가지고 일하게 해서 임금을 주고 노조 활동의 자유를 허용해서 노동상권을 보장해서 교섭력을 키워주고 이렇게 내수를 살리니까 자본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는데 지금은 신자유주의 극단적인 자본주의 폐해 이것 때문에 대다수 민중을 궁핍화 만들고 내수를 침체시키고 자본주의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정치 위기로 심화될 것입니다. 정치 위기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옛날같이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런 노동자가 아닙니다. 깨어있단 말이죠. 촛불 하나로 정권도 날린 이런 민중들이 결국은 정당한 요구를 걸고 투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자본주의 정치 세력하고의 모순이 격화되면서 정치 위기를 심화되고 이것이 윤석열 탄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정말 삼성이나 삼성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외자가 론스타나 GM 대우에서 보듯이 온갖 농간을 해가지고 할 때 반외자, 반재벌 투쟁이 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자가 적당히 투쟁하고 저들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혼란 상태가 길어지면은 당장 먹고 살기에 급한 우리 민중들이 손해보죠. 그러기 위해서 압도적인 힘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노동자 민중에 대해서 의식을 높이고 단계를 촉진하고 정당한 투쟁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정치 세력화를 해서 정말 여야 보수 세력을 능가할 수 있는 또 정책이랑 모두 또 법제도
모든 방안이 대다수 민중들한테 이롭게 가도록 만들 수 있는 신뢰, 능력을 또 보여주면은 우리가 충분히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